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고요. 오늘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국 작가님 그리고 김경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건이고 마지막 회입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 아쉬워하시겠죠? 아쉬우실 텐데 저희도 정말 달려와서 11권을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작가님, 대표님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지막 시작을 뭘로 할까 하니 우리가 지난 시간 진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진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라 뭐 빼놓고 말을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진시황의 자객이 있었잖아요. 물론 네. 자객은 뭐 너무 많았겠지만 네. 유명한 이름난 자객이 있었습니다. 10권에서 좀 다뤘었는데 형가가 나오죠. 네. 네, 뭐 약간 그 형가부터 시작해서 11권에서는 작가님이 굉장히 협에 대해서 말을 많이 푸셨더라고요. 네. 특별히 약간 애정이 가시는 것 같아요. 전 저 개인적으로 협을 정말 좋아하고요. 전 이제 협이란 이제 네. 21세기형 우리 그 인간이 아닌가. 또 특히나 21세기형 남성형 혹은 뭐 21세기형 인간. 네. 그래서 전 협하고 할 때 꼭 객이란 말을 같이 붙이는데 협객. 그래서 바람처럼 네. 탁 사라지고 뭔가를 이루고 사라지는. 제가 형가를 이야기하면서 뭐 신릉군 신릉군도 형가와 나왔었죠. 네. 한 고조 유방이 네. 연결된다고 어떻게 보면 억지 주장일 수도 있는데 네. 형가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는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진시황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 네. 결국 또 통일된 천하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불나방처럼 달려든 이런 뭐 모모한. 정말 비참한 패배를 했죠. 네. 그리고 또 자신의 몸은 망치게 되고, 그리고 또 진시황이 죽으면 또 누굴 뭐 대안도 없는데 그렇게 네. 죽이려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뭐 유명한 중국의 그 역사가인 자치동감의 저자인 사마광도 정말 자기 몸을 죽여가면서 그런 의미 없는 네. 의리의 도리에도 어긋나는 네. 짓을 했다.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좀 다르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일이 이루어진 후의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통일되기 전에 제가 만약 연나라 사람이면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지상의 목표가 되는. 그렇죠. 그죠? 뭐 진이라는 걸 인정하고 말고는 그 사람 뭐 마음이니까. 우리가 다 죽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복수에 대한 건 정말 순초의 룰이 있지만 네. 진시황과 진이 뭐 대단한 룰을 지키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 가능하다고 생각도 하는데 네. 약간 이제 과소평가되는 면 중에 하나는 형가는 사실은 진의 동진으로 인한 상당히 피해자입니다. 네. 위가 결국은 그 작은 위에 있다가 조에 있다가 차례차례로 깨지잖아요. 그래서 네. 조가 조가 깨지고 이렇게 칼날이 점점 동쪽으로 오니까 결국은 연나라까지 갔는데 사실은 형가는 아주 작은 자기 나라 웨이라고 하는 위가 아니고 웨이라고 하는 네. 위에 그 자기 그 출사도 한번 해보려고 소진처럼 검법으로 네. 이제 우리나라를 지킬 방법 무엇이냐 이렇게 출사도 생각해 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자격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연나라까지 간 건 진이 싫었던 거죠. 형가는 알다시피 기분 좋으면 자기 친구 고점리하고 거기 시장 바닥에서 술 먹으면서 네. 엉엉 울고 뭐 이렇게 정말 방향무인하다는 네, 네. 그 말이 현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오만한 사람은 방향무인하는데 직역하면 옆에 사람이 없는 듯이 했다. 이 현가는 이제 그야말로 예술인이고 네. 또한 또 감정적인 인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연나라에 온 후에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 휘말리는 거죠. 네. 사실 원래 자격이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한데 형가 정도면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한 연나라의 통치 집단 중에 태자가 네. 형가를 고용하는데 형가는 처음에 거절하죠. 네. 나 자연인한테 정말 너무 사실 원래 전문 자격이면 몰라도 네. 결국은 이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할 때 형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은
현가가 나서는 게 현가는 이제 자기가 그 자객의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결국 진시황을 지르지 못하고 네. 실패했을 때 이야기했죠. 자기가 아니 내가 실패한 게 널 당장 못 찔러서 그런 게 아니다. 널 위협해서 육국을 다시 되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것이다. 패기가 있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현가는 기존에 난 지인의 질서를 못 받아들이겠다. 네. 내 예술가 친구도 있고 난 술꾼이고 진법에 의하면 사실은 3명 이상이 두 명도 그렇고 3명 이상이 저작거리에서 술 먹으면서 노래 부르고 하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그건 일종의 뭐 막가는 네, 행동이라고 네, 네. 보는 거죠. 근데 현가는 막가는 행동을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느슨한 연나라까지 네, 갔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협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나도 진시황은 왕가에 태어났으니까 왕이고 그러니까 진왕은 나는 평민으로 태어났으니까 평민이지 진시황과 내가 1대1 대결 못할 네. 이유가 뭐 있느냐. 네. 이게 협의거든요. 그리고 난 네가 강요하는 세계를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네. 칼로 직접 단기로 붙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진시황의 100만 대군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자객이란 내가 네, 이제 네. 그런 방법을 썼는데 이 현가의 이 스타일 그리고 이제 교양인으로서 현가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면 단순한 자객도 아니고요. 또한 밀려오는 진의 이제 법과적인 시스템에 한 거에 보고자 한 어떤 문화사적인 일대 해프닝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정말 단순한 자객이라서 진시황을 죽이려다가 그냥 실패했다라고 하면 역사책에 나올 가치도 없었겠죠. 근데 이 현가를 비롯해서 현가가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뭐 진의 법가의 정말 대척점에 있는 협가의 문화 그런 것들이 앞으로에 나올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조금 마지막 건이 특히나 재미가 있었던 게 저는 삼국지보다 또 초한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읽었는데 약간 그 주로 역사책에서나 뭐 만화책이나 아니면 저는 영화를 통해서 초한지를 많이 봤는데 유방의 모습이 제 눈에 그렇게 멋있지는 않았어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조금 뭐랄까요? 음흉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나오고 약간 뭐 위기에 처하면은 막 마누라도 버리고 막 이러니까 네. 이 사람은 좀 뭐 항우가 너무 사람이 현명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지만 뭐 그렇게 멋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책에서 다시 봤어요. 정말 유방이라는 인물을 되게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 작가님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책의 1권에 이제 관중이 나오는데 네. 이제 관중이 설계한 세상을 갈무리한 천하의 1인자다 유방이 그렇다 네. 이런 기록도 있고 뭐 거의 뭐 둘은 웨비우스 띠의 양면처럼 갈려 있지만 사실은 잃지 않는 그 닿는 면이 있다 이렇게까지 평을 하셨거든요. 네. 왜 이렇게 유방을 칭찬하신 거예요? 전 뭐 다시 협의 이야기로 돌아와야 되는데 일단 유방의 출발점이 세상에 그렇게 출발한 사람 정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유방은 그냥 평민입니다. 네. 일단 정장이지만 정장이 그냥 말단 관리인데 그냥 평민도 시험 치면 갈 수 있는 게 그거고요. 그래서 뭐 글자 조금 읽지만 문학에 대해서는 소질도 없고 그야말로 말하자면 일종의 그 효율성 없는 공무원 역할 잘 못하는 공무원입니다. 네, 네, 네. 뭐 술값 외상 공무원이 외상질을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네. 거기다 그래서 술 먹다가 뭐 널브러지기도 하고 술 얻어먹기에 달인 또 외상값 안 갚기에 또 달인 네. 친구들하고 이제 법을 어기면서 온갖 칼싸움도 네, 하고 막. 그리고 또 이런 온갖 잡기에 또 달인 어떻게 보면 약간 동네 백수, 약간 뭐 백수인데 동네 어쩌다가 한량 이런 느낌인데. 뭐 오죽 그랬으면은 이제 뭐 형수가 그렇게 미워했겠습니까? 이 인간 말종 같은 인간은 네. 오면 밥 없는 척하고 막 이렇게 사실 밥 다 먹은 그럴만 척하고 한 면이 있죠. 네, 엄격한 법과의 세상에서. 네. 근데 뭐 그런 정도였는데 또 그리고 뭐 다닌 사람들도 그렇지만 뭐 어울린 사람들을 보면 또 면면이 또 하열해야죠. 뭐 백정부터 해서 네, 뭐 네. 관리도 있고 네. 나름대로 좀 명망 있는 관리도 있고 한데 결국은 이 유방이 이렇게 이 난리에 뛰어들게 된 건 사실은 자기 죄수 호송을 담당했기 네. 때문이잖아요. 호송을 담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죄수들이 탈출하니까 유방이 한 방법은 야 너희들 이제 탈출하면 죽는다 이렇게 당시에 해서 죄수가 탈출하면 죄수 관리인도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살인죄자를 탈출하게 하면은 살인 그 다음형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경월 목
성단용 이렇게 되는 그게 건데 뭐예요? 지금 얼굴에 이제 네. 목을 뜨고요. 아, 형벌 이름이에요? 네, 네. 아, 지금 이제 그 뒤꿈치를 잘라버리고요. 누구를요? 죄수 관리인을요? 그렇죠. 죄수가 사형수에 쓸 경우에는 사형수 그 다음에 형이 지금 뒤꿈치를 자르고 놓쳤다는 이유로? 네, 뒤꿈치를 자르고 얼굴에 먹을 들이고 근데 죄수를 잡아오거나 죽이거나 이러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 죄수가 뭐 사형수는 아니었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유방이 근데 그 죄수 놓아준 게 고의로 놓아주면 또 죄수하고 똑같은 형을 받게 네. 되는 것이고 근데 거기서 유방이 2명 이상 놓아주면 또 그런 뭐 더 큰 문제가 네, 되는데 네. 유방이 행동을 보면 웃기 정말 확실히 다 사서에 기록된 풀어주잖아요. 건 그냥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잡지도 않고 네. 또 도망갔네 또 도망갔네 에라 술이나 먹자 네, 도망갈 때만 그거- 술 먹다가 결국 마지막에 에이 술 취하면서 다 도망가라 나도 도망갈란다. 이거 좀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게 네. 뭐 단순히 그냥 뭐 술 취해서 했다기보다는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협의라고 보는데 도망간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이걸 도망가는 애들 따라가서 죽이면 다시 죽일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베든지 때리든지 해서 겁을 줘서 더 도망 못 가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네. 다 도망가 나도 도망가겠다 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자기 이제 그런 데는 말단 관리로서 뭐 살아오던 자기 인생 전체를 다 버려버린 거죠. 네. 이제 지 나라의 완벽한 역적이 된 건데. 네. 근데 자기가 역적을 완전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남이 도망가는데 결국 나도 다 도망가. 저는 이제 그런 걸 유방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이 이것이야말로 정말 협이다. 즉각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순간 포기해버리는 네. 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바에 술이나 먹자도 하지만 이 술도 호쾌한 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실컷 먹고 우리 다 각자 도생해라. 네. 나도 도망갈 테니까. 네. 어차피 이렇게 누가 그렇게 말이 말할 안 수 되죠. 있겠습니까? 네, 네. 또 누가 그렇게 국가의 적이 그 살벌한 찌인데 국가의 적이 될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뭐 그땐 벌써 뭐 도망자가 많이 생긴 시절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따박따박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역할을 했겠죠. 네. 그렇지만 보기에 전체적인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유방은 나도 여기에 부역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국은 이제 난리에 자기도 모르게 난리에 네. 네, 처음부터 뭐 왕이 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전 그런 걸 볼 때 출발이 이렇게 멋졌다. 누가 봐도 눈치코치 없는 사람이죠. 네, 네. 사실 음흉하고 뭐 나중에 온갖 걸 다 하지만 결국은 전 이 마음 속에는 정말 이제 뭔가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유방이 야 너네 가라 이랬는데 안 가고 형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10명이 친구들이 이제 생기죠. 따르고 또 뭐 네. 사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방이 도둑 그 산에서 망탕산에서 네. 이 도적질을 할 때 도적의 수가 급격하게 불어나죠. 네. 그래서 뭐 유방이 이제 협의 길을 가게 되는데 네.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너무 긴 이야기다 보니까 항우라는 사람도 이제 네. 등장을 하게 되고 네. 당시에 진에서는 뭐 몇 번이나 언급이 됐더니 조고라는 네. 희대의 간신이 세상을 만들고 있었고요. 뭐 네. 조고가 만들어낸 게 이제 지록위마의 네. 이야기잖아요. 뭐 네. 그냥 뭐 사슴을 갖다 놓고 네. 왕한테 이거 말입니다 이랬는데도 주변 신하들이 대부분 그냥 그렇겠죠 이렇게 네. 하고 네. 아니잖아요 라고 한 사람은 다 죽을 정도로 네. 진이 거의 막장으로 치닫는 이 시기에 네. 항우와 유방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실 항우 유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처음으로 농민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빼놓고 간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이제 진이 망가져가기 시작할 때 일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물론 패배했지만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항우나 유방에게도 영향을 주었을 거고 네. 진승과 오광이죠. 네, 맞습니다. 네. 뭐 제가 다른 이 책 시리즈 말고 다른 책에도 진승과 오광이 틈만 나면 제가 쓰는데요. 아끼는 인물들이시군요. 그쪽도 아끼는 인물입니다. 좀 슬픈 인물들이고 정말로 자기 땅 하나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뭐 왕후장상이 씨가 따로 있단 말인가 네. 그 들고 유명한 말이 있죠. 네, 들고 일어났던 것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진의 학정에 못 찾겠다 들고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정말 칼이나 장비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결국은 네. 이제 진이란 시스템을 마구잡이로 깨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 하층민으로서 그 정도의 의기를 가지고 일어나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열망에 부응하는 그 드라마가 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게 사실은 뭐 그 후에도 농민 반란이나 뭐 이런 것들 계속 있잖아요. 나중에는 뭐 황건적도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뭐 제후라든가 뭐 싸움을 진짜 잘하는 뭐 장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 정말 하층민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뭐 정말 잠시였지만 서로를 막 왕으로 칭하면서 뭐 좀 무모했고 좀 말도 안 되는 결과가 결국 나왔지만 포부는 진짜 크다. 포부는 인정할 만하다. 뭐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이 지금 내세웠던 이야기들이 사실은 참 지인이 학정에 우리 못 견디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바꾸겠다. 이 슬로건 자체가 대단했던 거죠. 뭐 일단 뭐 어디 뭐 고쳐달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뒤집겠다. 완전히 뿌리부터 뒤집겠다. 그래서 지인의 시스템이 아니구나. 우린 예전 초의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해서 장초, 초를 편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사실 초라는 이름을 그때 당당하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지인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문화지대가 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그 사람들은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 또 행동 양태 모든 면이 후대에 많은 농민 반란에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비극적인 최후가 또 많은 소설에 또 영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말하자면 대장부들이었던 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100살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보기엔 세 가지 유전자가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생활 습관이 좀 건실해야 돼요. 그다음에 행운이 따라야 된다고요.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100살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쉬운 게 아닙니다. 한 인생에서. 그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뭐 한 50년 100년에 갈 수도 있어요. 뭐 한 30년 정도는 어떤 사람이 탁 만나서 탁 튀면 뭐 한 30년 갈 수 있어요. 근데 200년 300년을 가는 체제는 그 나름대로 그 체제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게 확보되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 체제의 정당성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진성과 오강에 난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달리 보면은 자 로마하고 페르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가 고대 로마가 기원전 753년에 뭐 전승에 따르면 건국이 되어서 기원전 한 100년대 포에니 전쟁까지 쭉 확장을 하고 카이사르 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죠.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그 위에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한 200년 또 유지가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내전도 있고 한데 팍스 로마나 시기에 오면 스파르타쿠스 반란처럼 뭐 일종의 에피소드성 반란은 있어도 체제를 뒤흔드는 반란은 없어요. 한 200년 이상을.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도 사실 일정 수준 그 판도를 확립한 이후에는 체제를 뒤흔드는 반란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어차피 체제는 누군가는 들어와서 나에게 세금은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으면 어떤 체제든 받아들인다는 거죠. 로마를 놓고 봐도 로마가 지금처럼 뭐 교통이나 통신도 안 좋은 시절에 그 넓은 권력을 풍습, 문화, 말이 다 다른 지역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반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국지적으로. 그런데 별로 호응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일종의 에피소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설득을 해봐도 사람들이 현실적 삶에서 로마의 통치가 뭐 좀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무리도 있고 또 페르시아의 통치가 그런 것도 있지만 과연 그러면 쟤네들이 그러면 대체를 하면 내 삶에 더 좋아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퀘스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삶이 그렇게 또 고달프지도 않아요. 과거를 또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점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나라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 질서가 현실적 삶과 유리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란 삶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뭐 쟤들 말 듣고 뭐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팽배해 있던 상태에서 이제 진성과 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라이터 돌처럼 불을 튀긴 거죠. 근데 이제 본래 시작한 사람은 재미없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또 끝나는 게 또 운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사람 이제 우리 공수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제 주역이 또 바뀌는 거죠. 근데 진성과 오광은 저도 보면 참 매력적인 인물들입니다. 드라마를 쓰기도 참 좋고요. 소설 쓰기는 오히려 더 재밌어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적 사명은 또 불쏘시개로 충분히 끝났고 그 다음에 결국 그 사람들보다 더 큰
그릇의 세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럼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그릇이 큰가 하는 부분에서 네. 진승이 왕을 칭하고 불과 6개월 만에 네. 소멸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이 에너지가 폭발할 때는 그 에너지를 전면에 써서 계속 부풀려 나가는 것이 핵심인데 왕이 된 이후에 그 왕으로서의 그 어떤 권위, 네. 안락함, 네. 즐거움에 묻히면서 그 에너지를 상실하면 이미 갈 길은 뻔해진다는 거죠. 스케일이 약간 거기까지였나 봐요. 네. 이렇게 딱.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 네. 대단한 네. 거죠. 그 자체로도 대단한 네, 거죠. 사실 뭐 반란이라는 게 저는 지금 뭐 말로 뭐 반란이 일어났죠 이렇게 하지 제가 갑자기 반란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면 내 목숨 버리고 내 생활, 가족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는 것인데 네. 그런 반란이라는 게 처음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진나라에 정말 뭐 길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래서 진승과 오광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들이 쓰러진 다음에도 각지에서 들불처럼 뭐 육국의 후손들이 등장하고요. 또 결정적으로 이제 농민 반란의 대의를 이끌면서도 군사적인 재능이 있는 그 두 명의 연걸이 나타납니다. 네. 항우와 유방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둘의 얘기를 해봐야죠. 근데 제가 그 혹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초한지 영화 있거든요. 네. 제가 그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왕적 성현이라고 중국에서는 원제가 그렇대요. 근데 그 내용 왜 얘기했냐면 거기서 항우가 너무 멋있게 나와요. 네. 그리고 유방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팟캐스트니까 괜찮겠죠? 약간 꼬름하게 나와요. 네. 사람이. 약간 재밌는 막 표현인데. 의심하고요. 막. 네. 그리고 막 신하들한테 막 얻을 건 다 얻어놓고 나중에 막 죽이고 네. 그래요. 네. 근데 이 책을 보고 정말 확 저는 이제 내 인식이 확 바뀌었다고 생각이 든 게 네. 황후가 싸움을 잘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을 자꾸 죽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네. 곳마다. 네. 네. 그리고 뭐 혹자들은 항우가 홍문연에서 이 부하의 말을 들었다면 항우가 패자가 됐을지도 몰라라고 말하지만 작가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또 기록을 하셨어요.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알다시피 뭐 사람을 죽일 때 대안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왜 지금 현가가 진시황을 죽이려 한 걸 혹평한 이유도 자주통화하면서 이야기한 것도 진시황이 통일하고 있는 과정에서 진시황을 죽인다고 진나라 군대가 와야 되느냐? 뭐 어쩔 그것도 거냐? 아닌 그런 건데 거죠. 네. 그런 행동을 통해서 뭐 새로운 막는다고 해도 네. 그것이 전체 전 천하의 대천하의 혹은 대호응을 얻을 수 있겠나 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홍문연에서 만약에 이제 홍문연이 죽음의 추판이지 않습니까? 네, 네. 홍문연에서 황후에게 황후에게 이제 유방 연엄이 유일한 적수다 죽여라. 네, 이게 네. 사실은 조조도로 이제 조조의 모사들이 이제 유비를 죽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여포한테 두들겨 네. 맞아서 도망온 유비를 이제 해치워 버려라 이렇게 할 때 조조가 안 한 거나 똑같은 거죠. 여기서는 좀 항우의 행동은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천하통일이라는 게 여러 드라마가 겹쳐 있고 네. 또한 사람을 그런 이유로 죽이면요. 특히나 공을 크게 세웠지 네. 않습니까? 근데 공을 세운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다 떨어져 나가겠죠. 또 다시 분열이 되겠죠. 네. 이건 뭐 분열이 된 건 무조건 죽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이미 대의를 잃으면 또 들불처럼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기 네,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사실은 상당히 죽인다고 해도 어려웠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죽여서 또 안 될 시간이었고. 네, 네. 그 부분이 참 극적인 순간이에요. 네, 그쵸. 너무나 사실 드라마틱하고요. 네. 어떤 한 순간에 한 인간의 운명, 항우의 운명이 이제 결정났다. 뭐 천하의 대세 방향이 결정났다. 이렇게 이제 수식하기 참 좋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본 게 저는 이제 그 공 작가님의 말씀을 동의해요. 네.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었을까? 물론 드라마로 쓰기는 좋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어디가 더 와닿았냐면 망해가는 나라도 한 번의 기회는 줍니다. 네. 그럼 마치 이제 조나라가 압권에 있지만은 정말 이제는 모든 희망을 상실하고 이제 패망밖에 안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목이란 장군이 나와서 네. 정말 잘 막아냅니다. 네. 그런데 그 마지막 희망 이목을 멍청한 군주가 모함을 받아들여서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자중질환. 네, 네. 그때 조나라는 이미 끝나는 거죠. 저는 진나라의 장함을 그렇게 봅니다. 네. 진나라의 장함이라고 하는 사람 군사적 역량도 뛰어나고 네. 아무리 황제가 못났기로서니 그래도 왕조에 대한 충성심도 살아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전투에 나서서 이기고 그리고 그 사람만 내세워도 그래도 정규군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급이 되고 그렇죠. 대국이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실
그 충분히 막아낼 수도 있었던 이 장함을 결국 이제 그 중앙 조정이 네. 뭐 이미 뭐 혼미해졌으니까 뭐 다 아시는 대로 조곤이 호현이 네. 이런 인간 이하의 아이들이 날뛰기니까 장함도 결국 그 요즘 표현으로 커버해내지를 못하는 거죠. 네. 장함이 항우에게 투항하지 않습니까? 네. 그 순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진이 사실상 끝나는 순간이에요. 마지막 희망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항우가 장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과 함께 우리는 진을 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목에서 같이 투항한 진나라 병사를 다른 나라 병사들이 그동안 나름대로 시달린 게 있으니까 좀 하고 이런저런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서 쟤네들 나를 못 믿는구나. 또 내가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20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순간 저는 초의 운명은 그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 이유가 없고 네, 네. 아무런 명분도 없고 예. 실익도 없어요. 실익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국면을 이끌어가는 그 어떤 스케일이라고 하는 면에서 항우는 역시 뭐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로 좀 멋있게 그려지기는 네, 네. 하나 저는 이 장함의 투항 그리고 함께 온 군사 20만 명을 파묻어 버렸다는 것 그 순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잘 되어봐야 네. 군사령관 정도구나. 한 국가를 만들고 할 정도의 사람은 못 되는구나. 네. 그 나머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일종의 그 예정된- 변주들이다. 네. 예,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보 항우가 연회에서 뭐 죽이고 유방을 죽이지 않았건 간에 사실 그의 업보가 쌓여서 결국 넘어진 거다 이런 표현도 하셨고 네. 또 대표님의 말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유방과 항우가 데리고 있었던 신하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유방이 마지막에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항우의 어떤 아장에 불과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커질 수 있었는가? 결국은 이제 정치를 하느냐 싸움을 하느냐 문제인데 유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결국 유방이 항우의 아장에 불과하고 군단으로 커가는 것도 별로 뭐 시덥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초반에는 계속 여기저기 좀 자기 고향 주위에서 네, 조금 뭐- 싸우다가 항우가 오면서 항우한테서 정병을 받으면서 이제 커지는 거거든요. 항우 입장에서 정말 유방은 이제 그렇죠. 애송이 자체였는데 근데 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진나라 본토를 점령하는 사람의 인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항우하고 유방이 어느 정도 잘 하고 있었지만 항우에 비하면 유방은 그냥 일개 아장이죠. 뭐, 그쵸. 아장인데 예. 근데 조정에서는 이미 유방이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반란군 조정을 이끌고 있던 초나라 네, 해왕 네. 그 궁중에서는 항우를 보내면 확 쓸어버릴 것 같다. 그리고 또 항우가 또 무섭죠. 또 무섭죠. 자기가 보낸 네. 그 살인가를 대체해버린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항우 이놈은 이미 우리가 정치적으로 제일 제거해야 되겠다. 반란 측에 지금 그때 당시에 초측에서 네.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유방한테는 그 전투가 아니라 조정에서 사람들이 유방을 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작지만 항우한테는 제일 어려운 일만 시켜놓고 북쪽에서 완전 진나라 정규군하고 싸우게 해놓고 지름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거저먹을 수 있는 자리를 네. 유방에게 주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유방이 천천히 지금 뭔가를 쌓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사람 이야기 나왔는데 항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맹한 사람들이 많죠. 네. 뭐 경포니 뭐 종리맨 이런 네. 사람들 이야기 결국은 뭐 그 사람들의 불만이 이겁니다. 항씨만 다 해먹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항우주에 이야기 나온 사람이 항 굉장히 네, 많죠. 맞아요. 항씨하고 옛날 귀족들 다 해먹는다. 우리는 네. 뭐 우리 공세도 안 준다 하는데 어. 항우는 그냥 귀족적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항우를 군자라고 말할 때 귀족을 대할 때 굉장히 예의 발랐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유방이 보면 원래부터 자기 인물도 없었기 때문에 네. 막 받아들이는데 누가 와도 유방은 정말 인재를 쓰는 면에서는 정말 탁월합니다. 누가 와도 어떤 인간이든 와도 딱 봐도 될 것 같으면 두 발 네, 왼발로 네. 가서 그 사람을 쓰는데 유방 주위에 성이
유씨가 거의 없죠. 요요요 없고. 그러네요. 그다음에 여씨가 좀 있죠. 네, 여여여한데 사실은 유씨하고 여씨가 사실 종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 여씨가 여후가 네. 나름대로 잘 사는 처가가 잘 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처가의 가군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근데 지금 처가의 가군들이 초안쟁패가 끝날 때까지 특별한 역할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능력이 없었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능력이 있든 없든 더 있는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데 항우주의에서는 항항항항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만 봐도 유방의 품이 정말 넓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유방으로 사람들이 자꾸 핵심적인 순간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지고 있는 유방 쪽으로 자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인정받고 싶은 그런 인재들의 욕망 때문에 결국 항우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 유방의 아량도 있었겠지만 사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왔을 때 백성 출신이라고 해서 뭐 편견을 가지거나 이럴 일도 없었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자리가 점점 커지면서 높은 이가 된 뒤에도 그거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만 타고날 때부터 약간 유방에게 그럴 수 있었던 자질들이 주어졌지 않았나 저는 싶기도 이제 그걸 해요. 협으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협이라는 것이 의협도 중요하지만 협엔 상하가 일단 없습니다. 일단 협은 우리 의협들이 뭐 내가 형인데도 뭐 그런 게 아니라 상호 이제 우린 비슷한 형제 비슷하게 돼서 여기서 유방이 황제가 된 후에도 자기 옛날에 쓰던 대나무가 안 쓰고 다니면서 결국 농담 친구들하고 농담 따먹고 뭐 그래서 워낙 친구들이 마음대로 막 그 친구 대하듯 막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가 진짜 황제 채통이 안 선다 해서 유가들이 와서 제도를 정비하고 그때는 받아들이는데 천하 통일 후에도 유방의 형태는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뭐 결국은 뭐 반란도 일어나곤 하지만 그건 다 귀족들의 반란이고 귀족들은 유방 무척 싫어합니다. 아시다시피 다 유방에게 중간에 반기들과 하는 친구들이 있고 원래 토착 귀족들이거든요. 근데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예의가 없다. 지가 완전히 뭐지만 물에 배에서 일어났으면서 대귀족인 예를 들면 뭐 위나라 왕손인 나에게 절대로 나 그놈하고 다시 안 해야 하는데 근데 유방은 또 보면 이렇게 예의가 없으면서 또 대우하는 거 보면 그냥 실질적인 대우는 예를 들면 뭐 영포가 딱 유방에 기순에서 오니까 발동 발 씻고 있고 뭐 또 항상 발 씻기 잘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발 씻기고 근데 너무 오만방자하게 그지 없는데 야 나의 진짜 후회하려고 그러는데 가보니 대우는 똑같더라. 자기 왕의 대우하고 똑같이 해준다. 보면 유방의 예의 자체가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게 야성적인 인간이었던 거. 그래서 그러면서 간중하고도 좀 통하는데 그리고 막 욕망도 드러나고 어떤 면에서 정말 거칠고 한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사람을 존중한다. 땅을 주는 게 그 사람에게 최대 대우인데 항우는 정말 좋은 은사로 사람을 대하지만 막상 땅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못 준다는 거죠. 아까워서. 그게 유방은 줄 때는 그냥 줍니다. 확실하게 주고 그렇지만 예의는 원래부터 없는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온 사람은 유방을 정말 좋아하지만 귀족들은 유방을 싫어하죠. 예의 없는 인간이니까. 수모를 당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전 중국의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항우가 잡아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봉건제로의 회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고 방식을 보니까. 근데 이제 유방이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한번 정말 진정으로 뒤집힐 수 있는 거죠. 좋은 의미에서. 진나라가 통일했지만 결국 이제 왕족이 확장을 한 거잖아요. 유방이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신분제 사회에서 평민이 최고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주변의 인물들도 보면 다 섞여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뭐 번쾌 같은 소위 계백정 출신도 있고 뭐 소화라고 해봐야 뭐 우리로 치면 조그만 시골에서 그냥 거의 사무 보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신분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정 수준 이상 도저히 갈 수 없었던 시대를 유방이 이제 제왕이 됨으로써 한번 그렇게 뒤집는다는 거죠. 그 좋은 의미에서. 그것은 한 사회의 에너지를 굉장히 확충시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유방을 보면은 소위 이제 고영 선생께서 그리신 삼국 초안지도 있죠. 이제 그런데 보면 참 찌질하게 나옵니다. 사실 유방이라는 사람이. 항우는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귀족으로서 굉장히 뛰어나게 나오죠. 근데 그런 이미지들은 뭐 이해는 가요.
가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유방이 결국은 새 시대의 흐름을 네. 담지하고 있었다. 소위 배포는 크고 네. 나름대로 감각도 좋지만 신분이 낮았다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잠재력 그리고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제왕이 됨으로써 네. 오히려 통일되는 왕조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기본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뭐 또 나름대로 저는 중국의 역사의 선택이자 중국의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이 정말 뭐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는데 사실 뭐 귀족 출신은 거의 장량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소하도 그렇고 한신, 영포, 팽월 이렇게 막 등용하는데 그 죄수들 중에서 죄수들 많죠. 그 중에서 한신이 도망병 어떻게 보면은 이 초한쟁패의 마무리를 약간 장식한 네, 뭐 한신. 대장군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또 영화에서 되게 멋있게 나오거든요. 네, 한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유방이 처음에 한신을 이렇게 만났을 때,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지를 몰랐는데, 네. 이 사람이 되게 겁이 없어요. 뭐 유방 앞에서, 네. 뭐 너는 뭐 한 10만 정도 거느릴 수 있지만은 나는 뭐 어마어마할수록 난 다 잘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거침없이 내뱉은 사람이었는데, 네, 만약에 대장부죠. 이런 인재들이 항우 밑에 있었다면 이런 말을 했다가는 중용을 못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항우 밑에서 중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유방으로 네. 간 거고요. 항우 밑에서 쓰이고 싶었는데 근데 한신은 도저히 쓰일 수 없으니까 유방으로 갔죠. 네. 유방 쪽으로 갔는데 결국은 유방은 뭐 도망가서 대망이 없어 보이니까 유방 쪽에서 다시 도망가기도 하고 한신은 또 군법을 또 어겨서 차명당하는 네. 순간에 또 내가 능력이 있다 해서 그래서 다 대산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 한신의 뭐 기량은 정말 군사적인 기량이나 사람의 이 심리를 읽는 능력 뭐 이런 건 정말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한신과 조조가 중국의 전쟁 양태를 완전히 다 바꿔버렸다. 한신 뭐 전통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신에겐 정말 기상청 우리도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그냥 뭐 특이한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완벽하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신은 군사적인 기량 면에서는 뭐 유방하고 비교할 수 없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정치에서는 역시 한신도 그러니까요. 유방이 좋다. 그렇게 완벽하게 전쟁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전법을 쓴 사람이 왜 이제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그렇게 계속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유방이 이제 가장 이제 그 뒤에 음험하다는 이런 비난이 있는 이유가 뭐 큰 잘못을 뭐 했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공신들을 많이 죽인 것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뭐 한신의 일화가 이제 또 토사구팽이나 네. 팽월의 일들이 이제 많은데 네.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는 이게 유방 잘못이다. 왜 네. 써놓고 죽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어떻게 보면 신하들도 새로운 이제 나라 한이라는 나라에 들어섰을 때는 이제는 전국 시대의 그 싸움하는 마인드를 좀 버렸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갔다. 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정말 억울합니다. 네. 한초 무장 삼걸의 죽음 정말 억울하고 네. 대부분 뭐 그 사람들이 실제로 처음부터 모반할 생각도 없었고 근데 네. 의심이 커지고 그야말로 토사구팽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 좀 요즘 역사에서 수정 하나 해야 될 것은요. 유방이 공주를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3명을 이 죽였죠. 3명의 무장을 죽인 것이고. 3명을 죽였고 3명은 무장이었고요. 3명은 그야말로 누구의 칼을 쥐어도 다시 판세를 뒤엎을 정도의 네, 강한. 실력은 있었습니다. 네, 실력은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 제일 가슴 아픈 건 팽월인데 팽월은 그냥 희생된 거고. 정말 근데 죄가 없었던 사람이고. 경포는 전 제거돼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항우의 살인행가 네. 막 먹고 있고 통일 제국이 되면 사실은 뭐 싸움에 이기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복수의 칼을 간 사람들이 항상 그렇겠죠. 있습니다. 네. 왜 항우가 관중으로 뭐 당연히 관중이 길치라는 걸 알면서 난 고향 금이한양 할래 할 때 관중 사람들이 반겼다면 금이한양 했겠습니까? 네, 네. 관중에서는 너에게 앉아 있으면 내가 너 배에다 칼을 찔러 넣을 거야 하는 20만의 관중 자제가 죽었는데 네, 그 네. 부형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시방석에서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짓을 한 게 경포입니다. 네. 경포. 그렇기 때문에 경포는 누군가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건 경포가 자연스럽게 나는 이 선으로 물러날래 해버렸으면 끝나는데 이 친구는 또 부귀영화에 대한 욕망은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은 크게 세웠고 네. 그렇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신들은 다 노리고 있었어요. 네, 경포 네. 얘는 우리 제국의 이념이 맞지 않아. 얘가 한 행동 그리고 출신 뭐 재수였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네. 얘는 또 실력도 너무 뛰어나. 그런데다 애가 좀 속이 시커머. 얘는 안 되겠다 했는데 한신과 평월은 슬펐죠. 네. 근데 저는 3명을 죽였지 많이 죽인 건 아니고 한해 시스템에서 3명이 군권을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워낙- 그 사람 누군가가 그런대로 의리는 있고 자기 전으로서 내가 참아 죽이지는 못한다는 유방이 있고 근데 여후는 훨씬 그 부인 네. 부인은 훨씬 더 정치적인 감각 그 어떤 잔인한 면에서는 네. 유방 못지않지 않습니까? 여후가 반드시 죽였을 겁니다. 어차피 이 세 사람에게 봉지가 세습되면 너무 힘이 강했고 결국은 자기 자식들이 유방이 죽으면 죽은 후에 이 세 사람이 가만히 있겠냐 네. 이 실력이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잔인하게 초사구팽했지만 그 세 사람과 유방이 같이 가긴 힘들었다 통일제국에서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드는 게 사실 우리가 뭐 한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왜 죽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진도 한 왕이 죽고 나서 거의 패망의 길로 바로 들어섰기 때문에 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란 보장도 그렇습니다.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제국을 새로 만들었고 또 그들은 평민에서 일어섰기 때문에요. 어떤 대단한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민에서 일어나고 서서히 나라의 기반을 세워야 할 때 주인 다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3명을 죽였다 말하는데 물론 딱 3명은 아니더라도 살인 정말 적게 한 건 주원장이 죽인 공신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네, 그 특무들이 죽인 것 수가 네, 훨씬 더 네, 많아요. 네, 네. 근데 주원장은 정말 공신을 죽인 정말 살인마죠. 네. 근데 2만 명 주원장이나 유방처럼 토사구팽하는 이런 인간들이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죠. 3명과 2만 명은 엄연히 다르고요. 그렇죠. 엄연히 다르고 대부분의 경우는 유방은 반란자도 거의 대부분 용서합니다. 근데 대부분 반란자도 다시 회개하면 용서하고 제가 썼듯이 공성전에서 유방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죽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항복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신 평월 경포라면 평월은 좀 제외하겠습니다. 평월은 이제 야망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평월은 스브리까지 자른다는 의미에서 여우가 죽여버린 것이고 그렇지만 한신 경포에게 군대를 그대로 주고 간다는 건 제국이라고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유방이 이제 3명의 무장을 제거를 하고 이제 한나라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공신을 살해했는데도 한해 유방이 여전히 뭐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한나라가 오랫동안 지속된 이유로 이제 한나라의 법이나 경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나라가 공신을 죽였지만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고 뭐 세금을 줄이고 반란지의 백성을 포용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을 이해했던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뭐 이제 실제로 약간 의심은 되게 많았지만 약간 이 사람이 소인이 아닌 것 같다는 싶었던 게 그게 또 마지막 모습에서 약간 자기의 생의 끝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뭐 무엇보다 진나라에 비해서 농민을 착취를 좀 덜했다. 이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냥 본질적으로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더 했느냐 덜 했느냐 정도의 차이인데 근데 역사는 전 정도의 차이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그 진이 얼마나 거뒀을까 조세를 한대 한무제 원정에 계속 계산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태반은 아니더라도 태반 3분의 2인데 거의 과반을 가져가 버렸다. 농민들의 몫을.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다 보면 가져가고 오만하고 너무나 사람들이 삶이 너무 많이 거둔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 정도 군사를 움직이고 하면 태반을 걷어가지 않으면 도저히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근데 진이 왜 그 정도로 재정을 바닥까지 갔을까 전 의구심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제 제어할 만한 통제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렇지만 한 구조가 들어오면서 10분의 1에 10분의 1이 아니라 15분의 1세, 30분의 1세까지 가면서 인두세도 획기적으로 줄이고 법조항도 초기엔 약법 3장. 제가 한이 진의 법을 그대로 가져갔지만 혹법을 실행 안 했다고 제가 하나하나 검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일단 형이 대단히 심하게 줄어듭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단 먹어야 되겠고요. 먹는 거 문제. 근데 지금 경제는 다 부서졌죠. 오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식을 바꿔서
저기 이웃집과 바꿔서 잡아먹는 판에 사실 더 거둘 수도 없었겠지만 유방 시절에는 법이 여전히 느슨하게 적용되고요. 또한 그 조세 경감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덜 거두고 덜 하고 또 팽창 정책을 완전히 접습니다. 네. 일단 팽창할 힘도 없었지만 근본적인 경제가 결단난 이유가 진이 팽창 정책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슬금시 때를 봐서 천천히 하자. 결국은 한이 진 땅보다 더 커졌죠, 나중에는. 결국은. 근데 그건 시간이 해결하는 거고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걸 이제 유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결국 감옥이 차면은 계속해서 감옥을 비우는 대규모 사면을 계속 행하는데 사면이 법과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행위지 않습니까? 범인을 막 사면하고 하는 게. 그렇지만 유방은 정치의 입장에서 사면도 가능하다. 유방은 기본적으로 자기도 평민이었고 또 평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바라봤다는 것. 그래서 진의 체제를 가져오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체제를 만든다는 게 모든 것이 부담이지 않습니까? 법을 바꾸고 법을 바꾼 법리들이 또 새로운 걸 배워야 되고 유방은 사실은 일을 좀 적게 하자는 주의자입니다. 일을 적게 하고 좀 뭔가 소란스럽게 하지 말자.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진짜 끝난 거다. 이제 이런 걸 볼 때 결국 사람이 안 싸우고 잘 먹고 나름대로 형벌에 좀 덜 걸리고 움직임의 자유를 좀 더 얻고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뭐 삶에서 핵심인데 이런 것들에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묵묵히 갔다. 이런 것으로는 정말 유방이 아니면 누가 그 정도의 안목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 뭐 한과 진의 법이 별 차이 없다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발언을 하신 게 진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뭐 전국 통일 국가의 체제나 개념들은 가지고 갔지만 기본적으로 진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그 세세한 포괄적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약간 느슨함을 아는 군주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유방이 아까도 나왔지만 그 황제가 되기 전부터 약법 3장을 이제 함양에 입성하자마자 발표를 하는데 사실 그 내용이 사람을 죽이면 죽이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도둑질을 하면 처벌한다. 나머지는 없다. 이런 법을 발표했잖아요. 사실 제가 국민이라면 내가 백성이라면 정말 뭐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항우가 함양에 왔다면 이런 일은 꿈도 꿀 수 없었을 텐데 유방이 왔기 때문에 너무 살기 좋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유방의 명분으로 만들어졌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 법 같은 경우에도 고쳐 쓰는 거를 좋아했다는 거죠. 이게 모든 걸 다 바꾸는 것보다는 없애거나 고쳐 쓰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은 법을 고친다는 건 정말 전 관료 체제에 엄청난 부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자 법에 대한 분석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결국은 한이 30년 40년에 걸쳐서 천천히 고쳐가고요. 또한 이제 한 문제 시절 이제 한 문제 시절이 되면 정말 구체적인 기록으로 이제 살인 중대 사건이 그 거대 제국에 400건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거의 뭐 한서 형법지의 이야기는 대충 그렇습니다. 거의 형법을 쓰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근데 법은 잘 돼 있고 나중에 보면 또 어떤 진시황과 비슷한 한무제가 나오면 뭔가 법의 난맥이 드러나지만 결국은 유방의 그 후계자들 1, 2, 3, 4대까지 정말 한 방향을 가지고 쭉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갔다는 것도 저는 뭐 행운이기도 하고 이런 정도의 그 유방의 인격과 유방의 매력을 통해서 그 후대 유방의 후계자들 그리고 유방의 재상시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유방의 후계자들을 잘 계도해서 자기 할아버지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결국은 소환이 뭐 조참이니 이런 사람들이 쭉 나가죠. 이제 저도 이제 그 약법 3장에서 유방은 일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을 뿐더러 그것을 아주 단순한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곳에 있어서 천재였구나. 이 슬로건이라는 말이 딱 와닿는. 프로파간다의 천재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핵심을 알고 있었던 거죠. 진법이 아무리 합리적일망정 그것이 현실에서는 엄청난 모순을 불러일으키고 백성들의 삶을 아주 피폐하게 하는 것이라고는 누구나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진은 법의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도 없었어요.
그 상태에서 딱 약법 3장을 이야기하고 그 자체로서 사실은 명분에 있어서 네. 그리고 백성들이 느끼기에도 저 사람은 나의 삶을 뭔가 좀 개선시켜 주겠구나. 네. 그리고 원래 슬로건은 길면 안 되거든요. 심플하고 강력해야 됩니다. 네. 약법 3장. 그 시점에서 딱 법 3개. 난 이 외에 없다. 그러니까 그 약법 3장의 핵심은 세 번째 겁니다. 네. 이 외의 법은 없다는 네. 겁니다. 네. 거기서 역시 이 프로파간다의 천재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네. 정말 뛰어난 정치력을 보였던 한 해 또 고조 그리고 또 이제 한나라가 지속이 되는데 저희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이 춘추전국 이야기 11권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게 오늘 이제 팟캐스트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뭐 이 춘추전국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뭐 현대 중국이 지금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에서 외교를 할 때 참 쟤네는 잔머리를 잘 굴려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합종 연횡이니 정말 수많은 나라로 쪼개졌다가 뭉쳐졌다가 자기들끼리 얼마나 많은 외교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와 국가나 다름없는 사람들끼리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해왔으며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저 대국의 움직임이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고대사를 우리가 봤는데요. 현대 중국, 고전과 현대 중국의 지도자들은 얼마나 닮아 있을까?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긴 한데 네. 어떻게 느끼시나요? 대표님 먼저 뭐 하시죠. 예, 뭐 제가 먼저 하는 게 좋겠네요. 전 춘추전국 시대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드렸어요. 중국의 영토적 그 경계와 네. 사고 방식의 기준을 만든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진나라가 만들었던 그 세계, 그 법의 세계, 군현제는 그 이후 수명이 2000년입니다. 거의 2000년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춘추전국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원형을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자성어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죠. 그 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원형은 그 백강전투, 네. 백제가 신라한테 깨지고 나서 그 외에서 증원군이 와가지고 부흥군과 함께 네. 백강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그게 지죠. 네. 그리고 소위 백제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일본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한일 간의 네. 여러 가지 갈등의 근원을 찾자면 백강전투까지 간다. 라고 하는 한양대학교 김용훈 명예교수의 주장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나름대로 또 그 책을 읽어보면 또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백강전투가 그렇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떤 그 사고방식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의 그 시간을 갖고 네.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춘추전국 시대를 사실 읽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전에 독자로서 읽고 싶어도 네. 별로 그렇게 읽을 만한 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단편적인 어떤 네. 일화들을 모아놓은 그쵸. 것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료를 이제 예. 번역해놓은 이런 것들은 다 있는데 사실 좀 전체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조망을 하면서 네. 내가 좀 현실감 있게 읽고 싶은 컨텐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그 춘추전국 시대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조망하면서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그 나름대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게이트웨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저도 사상사라든가 뭐 당시에 이제 싸움의 연도별 정리라든가 이런 거를 본 적은 있었지만 이 당시의 모든 뭐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법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 책을 읽는다는 게 되게 반가운 일이었어요. 작가님은 쓰시면서도 힘드셨을 텐데 팟캐스트 하시면서도 정말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어떠셨는지. 아까 뭐 전체적으로 아까 중국의 지도자 뭐 중국을 이제 춘추전국에 대비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네. 했을 때 뭐 간단히 말해서 중국은 거대한 기록의 공동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 중에 고전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중국의 지도자들은 끝없이 학습하죠. 결국은 이 거대한 관료 체제를 오늘날이든 옛날이든 유지하기 위해서 학습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록을 통해서 다 볼 수는 없고
이 핵심만 보면 우리가 중국을 볼 때 어떻게 사고를 정리해 나갈 것인가. 아, 이렇구나. 사건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분석을 그걸 하나하나 매달리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그래서 고전에서 출발한 방식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도 오류가 좀 적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같은 텍스트를 우리도 보고 상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동화될 필요는 없다. 네. 화이부동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 그냥 좋아할 이름 되고 우리 생각을 가지면 되지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전 글을 쓰면서 정말 재밌었던 건 어쨌든 이야기를 내 구성하면서 아 역시 뭐 전 나름대로 어쩌면 좀 지적인 조금의 네. 성장을 느끼는데 전 이야기 전체는 기본적으로 완벽한 답을 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보자. 근데 이 저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네. 맞을 수도 있는데 저자의 생각 저는 어쨌든 제일 신선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편견들 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더 강화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우리 다각도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또 결국은 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도 결국은 뭐 대단한 지도자도 아니고 우리 보통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백성의 각도에서 이 전체 이 거대한 덩어리를 한번 이해해보자. 그건 정말 재미있는 지적인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뭐 오늘 없으셨지만 김종성 작가님도 그렇고 김경준 대표님 그리고 우리 공원국 작가님을 통해서 저도 정말 많이 배웠고 이거 들으신 분들도 책 한 권 읽고 한 편씩 들으면 제가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쭉 읽고 나중에 뭐 한 번에 들으셔도 되고 들을 때마다 참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된 것 같아서 저도 매우 감사했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제 못 만나지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새로운 접근.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기획 후 10년 만에 11권으로 완성된 춘추전국 이야기의 공원국 저자, 딜로이트 컨설팅 김경준 부회장, 역사평론가 김종성 작가와 함께 550년 춘추전국 시대의 치열한 삶과 투쟁의 현장을 전합니다. 팟캐스트 공원국의 춘추전국 이야기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파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